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엔 저희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의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 확산세에 내년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빌리티 산업의 전문가를 모시고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지향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과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투자에 관심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어렵게 모셨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상황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총평, 총결산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망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제 기억에 이제 1월, 2월 달에 중국에서 일단은 판매 자체가 크게 감소했죠. 왜냐하면 이제 우한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었고 예. 아마 미국에서 이 팬데믹을 선언한 게 제 기억에 3월 11일일 겁니다. 3월 11일부터 팬데믹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딜러망들이 전부 다 문을 닫은 게 바로 그 직후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락다운, 즉 모든 집에 들어와서 나오지 마라라는 락다운이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당장에 재고가 있어도 딜러망이 전부 다 셧을 다 셧다운했습니다. 예. 팔 수가 없었죠.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인구 12억, 13억이 되는 인도에서 예. 4월 달 데이터가 전무후무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진짜 줄면 한 몇 대 정도까지 줄었을까요? 그러게요, 절반 정도? 빵대입니다, 빵대. 한 대도 팔지 네.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락다운 때문에 판매를 하는 순간 불법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처음 봅니다. 0대입니다, 0대.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판매가 일단 안 된 게 우선이었고요. 락다운이 그러면 생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모든 공장이 락다운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였냐면 시차가 좀 있는데요. 중국이 보통 2차 벤더, 3차 벤더들이 만드는 굉장히 소품들이 중국에 생산돼서 각국에 있는 1차 벤더 쪽으로 들어가서 조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든 자동차 업체가 코스트 리덕션, 즉 물품의 가격을 깎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중국의 2, 3차 벤더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중국이 일단은 폐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GV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 글로벌 밸류체인에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 3차 벤더의 부분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1차 벤더가 조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공장도 폐쇄가 되지만 부품의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생산과 아까 말씀드렸던 딜러들의 셧다운, 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무리 고객이 차를 사고 싶어도 문을 연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4월 달, 5월 달은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미국, 유럽은 당연히 코로나로 지금 다시 재봉쇄 조치가 나오고 예, 있고 맞습니다. 내년이 또 걱정된단 말이죠. 이 겨울을 지나는 예. 내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가장 힘들었던 게 미국하고 유럽하고 인도였기 때문에 내년은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베이스 이펙트라고 그러죠.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두 자릿수 성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7,500만 대로 숫자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8,000만 대 좀 넘는 수준, 한 8,400만 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봐야 1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복귀가 되겠지만 우리가 전성기 때였던 2017년도에 9,500만 대에 비하면 아직도 1,100만 대 가까이가 비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설비를 다 풀로 가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올해 워낙 안 좋았던 나라들은 베이스 이펙트가 확실히 좀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올해. 전기차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니즈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정부들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은 내년에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종합해보면 내년도에는 한 10%대 성장, 그중에도 친환경차 위주로 좀 성장되고 올해 안 좋았던 국가들 위주로 아마 메이크업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년 1월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국내 기업들에게 최근 물어본 조사 결과를 보면 열의 7은 사업 환경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던데요.
우리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센터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바이든 공약을 보시게 되면요, 한 1.7조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이 돈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친환경으로 이제 결국 이 환경을 바꾸는 데 쓰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죠. 각국이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푸는 다른 방법은 재정 정책입니다. 즉 국가의 돈을 가지고 경제를 부양하는 건데요. 예.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즉 친환경 쪽으로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까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파리 규약에서 탈퇴를 하고 친환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쪽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시더라도 예전에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해도 미국 시장에서 조금 이제 평가 절하를 받았는데 최근에 뭐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정말 말 그대로 누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친환경은 미국이건 중국이건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차에다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청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방향이 상당히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도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 같은 전통인 빅3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예. 특히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컨벤셔널 자동차 업체들의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보류하거나 1, 2년 정도를 딜레이 시키는 정책들을 많이 써왔는데 오히려 긴장을 풀고 있다가 바이든 당선으로 가속화된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사실 넋 놓고 있다가 당한 거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어쩌면 일상화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두 가지 명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아예 이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찝찝하기 때문에 내 차를 사겠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7천만 대를 하회할 거라고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500만 대 정도가 더 애드가 됐던 이면에는 야 찝찝하다. 그러니까 내 차를 사겠다는 니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뭐냐면요. 헐츠가 무너졌어요. 예, 그 렌터카 회사. 렌터카 회사 중에 뭐 가장 세계에서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이 타는 거 물론 이제 이 이동 여행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공항에 내려서 바로 렌트카를 이제 보통 이제 신청해서 타는 것들이 미국에 굉장히 일상화된 것들인데 그게 크게 줄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승객의 이송 자체는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어떻게 탈바꿈했냐면 우버가 이츠가 있죠. 예. 즉 음식 배달. 음식 배달이 지금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사람의 수송은 줄어드는 대신에 음식의 수송 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자차를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 물건의 이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역시 사람이 매개체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 뭐 저희도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뭐 많은 업체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류 창고가 폐쇄가 되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무인화에 대한 그 욕구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자율주행차에서 또 역시 계속해서 이제 이 필요성이 강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뭐 전기차로의 변환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이제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예. 당연히 없고 최근에는 뭐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예. 뭐 이런 개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냉정하게 국내 자동차 업계 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은 좀 어떤지 듣고 싶네요. 이제 이곳 울산은 이제 자동차 메카잖아요. 예. 메카이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로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특히 그리고 기반 기술, 자 코어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어떤 변화가 되더라도 한국엔 기반 기술이 상당히 좀 튼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혼자서 할 수 없지만 기반 기술이 예를 들면 삼성, LG, 뭐 SK, 뭐 네이버, 뭐 등등 해서 한국의 기반 기술들을 전부 다 한번 이제 모아 보면 배터리와 IT 그렇죠. 업체들과 함께요. 괜찮은 제품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제가 봐도 이 벽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기존 자동차 업체 경쟁 업체들, 폭스바겐, 도요타, 뭐 GM, 뭐 이런 업체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한번 해볼만하다였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제가 계속 한국형 어벤져스를 강조하는 이유가 외계에서 생명체가 나오면 이게 좀 다르잖아요. 다 같이 뭉쳐야죠. 다 같이 뭉쳐. 그러니까 예. 뭐 캡틴 아메리카하고 보통 이제 아이언맨하고 사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외계 생명체가 오면 어떻게 돼요? 둘이 일단은 합심해야죠. 합심해야죠. 예. 딱 지금 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의 앞선 기술들을 모을 수 있었던 테슬라와 그의 관계사들 이번에 걸작을 만들어냈어요. 전기차도 뭐 모델 S, X, 예. 3, Y,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 그다음 로드스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나올 이제 세미 트럭까지 풀 라인업이 완성되는 데다가 배터리 데이 때 아마 들으셨겠지만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120불 정도 하는 배터리 가격이 원래 이제 프라이스 패러티라 그래서요.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가격의 등가 똑같아지는 가격이 킬로와트아워당 보통 100불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번에 53불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반값 전기차. 반값입니다. 예, 반값입니다. 예, 반값 그래서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보다 월등히 싸지는 거고요.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로보택시가 곧 완성된다. 이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OTA, 오버 디 에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아이폰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냥 스위치만 뿅 눌러주시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예. 밤 사이에.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OTA가 되는데 이걸 보통 펌웨어, 자동차를 완전히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업데이트하는 걸 포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포타가 되는 지금 자동차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실 그때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아날로그를 디지타이제이션, 0과 1이라는 이진수로 바꿔놨는데 상품화를 시키려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MP3도 만들고 뭐 디지털 카메라도 만들고 했던 거를 우리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 자, 그때 소니가 전자사전도 만들고 디지털 카메라도 만들고 뭐 게임기도 만들고 뭐 MP3 플레이어도 만들고 다 잘 만들었지만 합치지 못했군요. 합치지 못했죠. 예. 그걸 합쳤던 게 성공한 게 아이폰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MECA 혹은 CAS 이 네 가지를 합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언뜻 잡아 지갑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옆 나라 중국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를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해외 업체들 이렇게 빨리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환경 규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전동화 속도라는 것 지금 어느 정도인지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이제 테슬라가 모델 S가 나왔습니다. 예. 모델 S가 나오면서 EV 플랫폼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그러면 보통 샤시를 얘기하고요. 엔진과 트랜스미션, 그다음에 휠에 구동, 조향, 완충, 제동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보통 우리가 샤시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통합해서 현대, 기아가 같은 플랫폼을 쓴다. 플랫폼의 개념은 그런데요. 테슬라는 이미 배터리를 가지고 밑에 언더플로어에다가 배터리를 쫙 깔고요. 휠 근처로 모터와 무슨 완충 작용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으면서 이미 당시에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무려 지금 이제 540kg으로 좀 줄었지만 처음엔 700kg 훨씬 넘었단 말이죠. 예. 밑에 700kg짜리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배터리가 쫙 깔려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구동할 때. 안정감이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는 한쪽에 몰아넣거든요, 지금. 그래서 각국이 야 테슬라보다 전기차가 니네 그냥 기존 컨벤셔널 자동차의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 무게중심도 안 맞고 배터리 항속거리 짧으니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압력이 있었는데 완성차 업체가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가 못해요 지금. 그렇다 보니 야 얼마 안 팔리는 차에다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였는데 이게 테슬라가 워낙 독주를 하다 보니 모든 자동차 업체가 내년부터 일제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냅니다. 예. 현대 자동차도 지금 eGMP, 폭스바겐도 MEB 플랫폼, 그 다음에 토요타도 eTNGA 같은 플랫폼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배터리를 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야 맞습니다. 된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기차로는 대동소이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융복합을 먼저 말씀드렸냐면 밑에 플랫폼만 가지고 전기차를 내놨는데 성능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기치 않게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이 배터리 BMS라고 보통 얘기하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 OTA, 오버디어의 성능이 만약에 발현이 안 되면 예. 우리는 리콜 통지문 받고 AS 가서 맡겨놓고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해서 받고 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것들을 해야 되지만 펌웨어 OTA, 즉 포타가 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침에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고객님들 전부 다 OTA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하게 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항속거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최고 속도를 계속 높여요. 제동거리가 자꾸 짧아져요. 예. OTA를 할 때마다 하드웨어 변화 없이.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코디네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현대 자동차가 앱티브라는 회사가 손을 잡아서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든 이유도 OTA를 우리가 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앱티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SVA라고 보통 얘기하죠. 스마트 비클 아키텍처라는 예.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완전히 차에 장착을 해야 OTA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조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결의를 맺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거고요.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도에는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를 속속 출시할 거다. 다만 그렇게 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OTA 서비스라든지 그 커넥티비티가 제대로 안 되거나 자율주행 성능이 딴 데보다 좀 떨어진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예.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로 시작을 할 때 공언하는 게 100% 전동화, 기계로 만드는 전기차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 안에서 인력 구조의 문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가야 옳을지 좀 궁금한데요. 자, 아까 초기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했을 때 네. 제가 생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 환경에서 A, B, C가 인터벌이 어느 정도 있는데 코로나가 매개체를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사실 인터벌이 훨씬 더 크게 있어야 감염이 안 되겠죠, 서로. 그러다 보니 예. 협동 로봇, 코봇이라는 쉽게 말해 사람과 섞여서 일할 수 있는 로봇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사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율주행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인지, 판단, 제어라는 3단 프로세스가 있어야 사실 스마트 팩토리도 사람 대신 로봇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뭐 오픈 AI 같은 AI 업체나 아니면 예를 들어 뉴럴링크 같은 이제 AI 업체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 고민했던 것들을 팩토리에 옮겨 실으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고요. 예. 자동차에 옮겨 실으면 스마트 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들이 다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프로세스가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야, 차를 자율주행처럼 만들 건데 공장을 자동으로 하는 것들을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당연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순이었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모든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현대자동차도 실제 산업용 로봇은 가장 많이 투입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기계하고 로봇하고 차이가 뭘까요? 산업용 기계와 이건 스스로 판단합니다. 예. 스스로 판단한다는 건 아무래도 인력이 작업에 적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무인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거라고 좀 보고요. 강화될 것이다. 네,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수소차, 수소 선박, 수소 모빌리티, UAM까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울산의 행보를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럼 수소는 어떤 개념이냐면 다 아마 수소 어려워하실 텐데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액체 혹은 기체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전기를 컨버팅, 즉 개질을 해서 이걸 다른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수소기 때문에 수소는 그냥 산소하고 섞어만 주시면 스택을 통과하는 순간 바로 전기로 바꿔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액체나 기체 전기인데 요거를 아마 수입을 할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수력 발전이 아주 풍부하게 나오는 나라는 심야 전기를 가지고 그냥 다 컨버팅 해놓으면 돼요. 예.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걸 아마 저희가 수입해 올 거예요. 그래서 수입에 대한 미래까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소는. 그래서 울산이 그걸 먼저 하신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번 에어 모빌리티는 2차원 공간의 어떻게 보면 트래픽 잼, 예. 이 교통의 어떤 혼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기차하고 공통 분모가 뭘까요, UAM이? 배터리, 모터, 그다음에 자율주행입니다. 예. 요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헬리콥터는 소음이 너무 커요. 예. 로터가 엔진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모터하고 배터리 돌아가면요 소음이 별로 발생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몸체가 가볍죠. 가볍다 보니 이게 한꺼번에 날아올라요. 그 얘기는 뭐냐? 도심 옥상에서 빌딩의 옥상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걸 보통 틸팅 로터라고 부르는데요. 90도로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도 방향을 꺾어서 하늘로 날아오르고 앞으로 다시 꺾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을 수 있는 그게 전기 비행기인데요. 예.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 자동차 업체, 항공업체 자회사들이 이 UAM을 만들겠다고 이미 300개가 넘는 업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에 서울과 대구에서 이 UAM 택시가 성공을 했다 이런 기사도 좀 있던데. 쿼드콥터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날개가 달려 있는 걸로 한번 실증 테스트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몇 년 안에 이게 우리가 상용화가 돼서 탈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요. 2022년부터 24년까지가 실증 기간이고요. 예. 이때 UTM이라는 게 Unmanned Aerial Vehicle Traffic Management System, 즉 UTM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고고도를 나르는 비행기는요. 예. 대부분 다 국가가 관제를 합니다.
우리가 뭐 메이데이 착륙 허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죠. 국가가 컨트롤하는데 이 적어도 300에서 600m 공역에서 나르는 UAM은요 5G 통신, 위성 통신 두 개를 엮어서 리던던시라고 그러죠. 중복에 이제 확인을 하고요. 예. 그렇게 날기 때문에 UAM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 24년까지 이 UTM 시스템을 완비를 해라. 25년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한강을 따라가는 김포공항, 뭐 코엑스, 그다음에 예. 아마 인천공항에서부터 코엑스로 가는 두 개 축선을 아마 허락해 줄 것 같고요. 그래서 25년부터 시작되고 이 30년도에는 권역이 늘어납니다. 아, 머지 않았군요, 이것도. 그리고 35년부터가 예. 무인기 허용입니다. 허용. 무인기가 무인기가 되면요, 허용된다. 저희가 요금이 크게 떨어져요. 예. 거의 5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35년부터가 본격적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변화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야 하는 방향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난 10월에 자동차 산업 위기 대응 공동 대응 노사정 미래 포럼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조 기술이 워낙 뛰어난 나라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그리고 한쪽에 물꼬가 트이면 수압이 굉장히 높은 조직이 또 현대차 그룹입니다. 저는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우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자율주행은 이건 AI, 인공지능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계를 하셨던 분들이 이걸 하기 어려워요. 이번만큼은 과외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 어깨 동무를 하든지 함께 가지 않으면 극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루시드, 뭐 아니면 샤오펑, 아니면 니오, 뭐 리상 이런 새로운 업체들 보도 듣도 못한 업체들이 막 치고 나올 때 한국은 해본 적이 없어요. IT 업체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즉 기계공학을 위주로 일단은 형성됐던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제품을 만들고 일단은 상품성을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싸우더라도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의 평균적인 연배가 좀 높으세요. 그분들은 전통적 자동차에 계속 매진해 주십시오. 대신에 젊은 분들은 빨리 어번 에어모빌리티, 그다음 로보틱스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처럼 메카닉을 만드는 업체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자를 붙일 때까지는 좀 고통스러우시더라도 좀 참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친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마 계속 그렇게 느끼실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구나. 예. 우리가 이쪽에서 빨리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겠구나. 다행인 거는요. 일반 자동차 업체 중에 살아남을 업체로 저희 꼽는 게 4개입니다. 폭스바겐, 그다음에 도요타, 현대, GM. 나머지는 더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보다. 예.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가지고 한국에 계속 와서 배터리 달라고 그러는 거고요. AI나 아까 얘기했던 OT가 안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아니면 구글 밑으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한국은 옆에 좋은 이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뭐 이웃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한국은. 그래서 제발 마음을 열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상품성이 될 때까지는 힘을 좀 합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울산에는 생산 공장인데 아마 1, 2, 3, 4, 5 공장을 전부 다 컨벤션을 갖고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차가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신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5년부터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고요. 30년, 35년 단계적으로 내연기관이 다 금지가 될 겁니다. 이때까지 현대차가 만드는 차 잘 팔릴 겁니다. 제 생각엔. 예. 돈을 엄청나게 벌어놔야 돼요. 이때. 이 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미래로 전환하는 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5년 되게 되면 내연기관 판매 금지가 상당 부분 있을 거고요. 대한민국도 지금 이 교통체계 로드맵을 보시면요. 2030년도에 내연기관 3분의 1, 하이브리드 3분의 1,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퓨얼셀이 3분의 1입니다. 예. 이미 내연기관은 3분의 1밖에 안 남게 됩니다. 2030년도에.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우리 울산이 자동차 도시이고 노동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좀 하고 예.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현대차는 제조업에는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기술력과 또 제가 봐도 굉장히 섬세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2차원 공간을 달리는 자동차에만 접목될 필요 없습니다. 예. 왜 2030년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50%, 어번 에어모빌리티 30%, 로보틱스 20%라는 포트폴리오를 짰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모든 이 현대자동차의 식구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아까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인위적으로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요. 어번 에어모빌리티를 만들어도 제일 잘 만들 수 있고요. 예. 로보틱스도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아마 가격을 가장 합리적으로 낮추면서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 왜냐하면 자동차보다도 로보틱스를 뜯어보시면 훨씬 정교합니다. 충분히 저는 만드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변화를 야 우리 자동차를 만드는 우리한테 왜 이렇게 이상한 걸 강요해가 아니라 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 우리는 UAM도 있고 로봇도 있네. 이게 훨씬 더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고요. 사실 밸류체인도 마찬가지죠. 야 자동차가 힘들어지면 우리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야 그러면 UAM에 우리가 뭘 납품할 수 있지? 아니면 로보틱스에는 바퀴 들어갈 거고 다 제동 브레이크 들어갈 건데 우리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없어? 리듀서 감속기라는 거는 우리 8단 변속기, 뭐 7단 변속기 만드실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로봇에 리듀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자동차의 코어 테크놀로지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감히 저희가 바라기는 울산에 있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장인들이시죠 다. 예. 야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대한민국 UAM, 대한민국 로보틱스가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 생각이 있으면 저는 그게 또 한 번에 현대자동차의 재창업이 되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시작은 대한민국 울산에서. 그때 아주 좋은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모빌리티 산업 전문가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산업의 판도가 뒤바뀌는 요즘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이러한 변화에 좀 발맞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고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꾸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